그럼에도 우리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이제 케이팝 스타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약간 동원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성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행사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동원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동원이 되면 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것 봐, 니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다 나오겠지. 예,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런 활동 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쳐주는 건 중요하지만 약간 동원은 조심하는 게 좋다는 해외에서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렇죠. 경우들이 네. 많아서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요즘 K-팝 하면 BTS, 그리고 블랙핑크, K-드라마 하면 오징어 게임, 또 K-영화 하면 기생충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세계인들이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드라마와 영화인데요. 이렇게 K-컬처는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국내 극장가에서는 영화가 잘 흥행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 외전이라는 이 책을 내신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윤지 박사님과 함께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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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그 경제정책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김윤지입니다. 이 책은 언제 내셨죠? 올 4월에 4월에. 나왔고요. 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많이 팔렸나요? 많이 사주세요. 근데 여기서 외전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보통 이제 미디어 학자들이 한류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네, 많이 네. 해오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류의 산업이 형성이 되면서 한류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런 일을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외전이라는 제목을 달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던데요. 결정적 장면. 네. 사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대중문화 산업이 이렇게 뭐 일단 산업이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까지 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커질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된 데는 뭐 어떤 한 명에 이르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뭐 우연히 의해서 된 건지 근데 결국 이 책에 의해서 보면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주요하게 키워드로 잡은 게 이제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다. 설계되지 않은 거. 예,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럼 얻어 걸린 거야? 다 모든 게 우연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 하기보다는 이게 서구 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한류 성공을 얘기하면서 모든 게 약간 좀 정부 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성공이 됐다라는 우리 식으로 계획경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한류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물론 정책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떤 개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있었고 기술 환경이 변화한 거에 대응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금융 환경이 변화한 것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산업화를 이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성공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두 하나씩 좀 살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계되지 않은 성공. 설계되지 않은 성공. 그럼 일단 영화와 드라마 이런 컨텐츠 쪽이 있고 또 K-팝 좀 이런 영향이 있는데 일단 영화와 드라마 이런 영상 스토리 컨텐츠 산업은 좀 여기서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을 실제로 했었던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한데요. K-팝, 뭐 K-드라마, 영화 여러 가지 한류의 여러 가지 네. 산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영화 산업이 맞고요. 아무래도 스크린 쿼터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스크린 쿼터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으로 나온 게 벤처 투자 정책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을 했고 이때 이제 벤처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 산업에 투자를 해도 벤처 투자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민간 자본이 조금 이렇게 물꼬를 이제 틀어주신 거죠. 벤처 안에 뭐 영화 산업도 포함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이 여러 투자를 하면서 영화에 투자를 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영화 보면 자막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엄청 많잖아요. 무슨 기술 투자 많이 나오잖아요. 창업 투자 뭐 이렇게. 그게 다 영화에 투자하시는 벤처 투자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본이 들어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K-팝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가장 영향이 덜 했다라고는 이야기는 해요. 근데 생각을 또 해보면 우리 이제 아이돌 산업이 막 정착을 한 게 90년대 초반인데 이 산업이 이제 국내 중심에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자본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획사들이 모두 다 그 유명 가수 출신들이 만들었잖아요.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자본을 조달해 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SM이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상장을 한 게 2000년이었고 그래서 그 자금을 통해서 2001년 일본의 보아를 진출하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사실은 K-팝도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그 정책금융위의 역할이 되게 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밑바닥에서 이런 흐름이 그쵸. 있었다라는 제도적으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이 뭐 팔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되게 중요한 게 제도적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게 해준 게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약간 문화산업 지원의 거버넌스 논리를 약간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화산업을 지원하자고 하니까 그럼 지원을 해주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선별을 해야 되죠. 그걸 이제 만약 정부 관료들이 하나하나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부 비판하는 건 이제 안 지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있고 영화인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예요. 뭘 안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도입한 게 우리가 처음 한 건 아니고 영국에서 그 예술위원회에서 그 거버넌스 원리로 잡은 건데 팔길이 원칙은 이제 팔길이 이만큼 이만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이만큼 두고서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지원 기간을 따로 두고 정부는 이 지원 기간을 지원하지만 모든 지원과 선별은 이 지원 기관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이 원칙을 잡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블랙리스트 사태 같은 게 나왔을 때 많은 문화인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도 우리 이거 거버넌스 원리로 정착했는데 이미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하기로 해놓은 건데 이걸 훼손시켰다. 거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던 것도 컸죠. 그럼 지금도 이게 팔길이 원칙을 이게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들인가요? 그렇죠. 문화예술 지원할 때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 책에 보면 드라마가 이렇게 해외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나오는 결정적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건 너무 재밌던데. 드라마들이 사실은 그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한 게 한 1990년대 초반 이 정도부터였는데 이때 이제 그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화산업 정책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정책을 만들면 실적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아웃풋 나와야 돼요. 방송국 분들 모셔다가 수출을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방송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 수출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굳이 왜? 막 이런 거. 이미 뭐 광고로 다 수익 다 얻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니까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자꾸 이제 뭔가 해보자 하니까 어떤 분들을 도입하냐면 그 상사맨 출신들 우리 LG 상사, 삼성물산 이런 데 계시던 대우 이런 데 계신 상사맨들은 이제 나가서 뭐든지 파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한두 명씩 채용해요. 많이는 아니고 한 회사에 한두 명씩 채용하셔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 드라마 테이프 갖고 나가서 수출 한번 해보자 하고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조금씩 수출하세요. 그래서 뭐 중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팔고 그래서 약간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게 1997년에 IMF 왔을 때인데요? IMF 직전에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MBC MBC 드라마 그 드라마를 이제 중국에 팔아요. 중국 CCTV에서 전체 시청률이 한 15%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큰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와 수준이 유사하지만 굉장히 싸다는 게 소문이 조금 그때만 해도 일본 드라마의 수준이 더 높았고 더 비쌌죠. 그렇죠. 아시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건 일본 드라마고 그때 한국 드라마들의 가격 수준은 일본 드라마의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었는데 이제 IMF 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IMF 위기 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다 환율 위기를 같이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드라마를 수입하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일본 드라마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싸고 질 좋은 게 없는가 찾다가 한국 드라마 중국에서 성공한 거 보니까 괜찮더라 해갖고 그때부터 대체제로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대체제로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되기 시작했고 대만 수출이 터지면 사실은 대만에서 위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해요. 옆에 홍콩 보면 싱가포르 또 중국까지 다 같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비슷한 약간 중화권에 같이 다 보게 되면서 우리 드라마들이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수출이 탁 터지게 되는 계기가 좀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시아권으로는 수출이 되게 늘어나게 됩니다. K-팝 같은 경우는 언제 이렇게 갑자기 해외에서 이렇게 빵 터지게 좋아하게 됐는지 그것도 너무 신기하던데요. K-팝은 언제 그렇게 이제 그런 변곡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K-팝이 딱 성공이 보이기 시작한 건 아이돌이잖아요. 네, 아이돌 그렇죠. 90년대 댄스 음악, 칼군무. H.O.T 나오면서 네. 이제 칼군무 중심의 그 아이돌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아이돌들이 나올 때 우리 그때 이미 이제 댄스 음악이 굉장히 중심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댄스 음악이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제 80년대까지 생각을 해보면 발라드 중심의 조용히 서서 노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쿠스틱 기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실 우리나라 음악이 댄스 음악 중심의 그 음악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몇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이런 설 좋습니다. 원래 이제 90년대 되면서 이제 MTV 중심의 그 보이는 음악이 되게 중요하기도 했고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하면서 10대 시장이 중요하다는 그쵸, 건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댄스 음악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제 그 이규탁 교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건데 한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이 되잖아요. 지자체까지 지금 얘기 나오나요? 네. 지자체가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생겨요. 전국적으로. 지방 축제 이런 축제도 건가요? 생기고 무슨 행사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행사들은 아무래도 눈을 잡아 끌어야 되니까 뭔가 무대가 필요하고 가수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행사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 별로 무대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요. 않죠. 그리고 사람들도 불특정 다수가 오잖아요. 그렇죠. 행사인들이 이렇게 조용조용한 음악을 틀 수는 없었겠네요. 그 사람들한테 탁 이렇게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려면 댄스 음악이 한 판 나와주면 굉장히 그렇죠. 좋죠. 흥을 돋궈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트로트가 최고지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트로트만은 아니라 네. 굉장히 댄스 음악도 그런 행사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사들이 댄스 음악을 많이 기획하게 된 그런 것도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길보드 90년대 초반 생각해보면 카세트 테이프로 카세트 길보드. 테이프 복제해서 많이 팔았는데 길가에서 팔잖아요. 네. 그럼 길가에서 팔 때는 물론 발라드도 나오지만 굉장히 소리가 크고 비트가 커야 잘 들리고 이 음악들이 이제 더 잘 알려지게 돼서 점점 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길보드의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또 그 시대를 중점으로 우리나라의 그 댄스 음악이 약간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게 이제 90년대부터. 신기하네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이돌을 세대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1세대부터 제가 4세대까지 들었는데 최근에 5세대까지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하나요? 사실 세대 구분은 그때 시대에 따라서 점점 쪼개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약간 정리를 한다면 이제 정리하고 완벽하게 이제 현재까지만 한다면 이제 처음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아이돌 1세대. 나온 1세대를 보통 1997년 정도부터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대충 7년씩 끊어가시면 돼요. 7년이라는 단위가 무슨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데 우리 그 아이돌들의 계약 기간이 7년이기도 하고 뭐 공백기, 군대 가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약간 7년씩 단위가 끊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7년 단위로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그 타깃으로 삼는 시장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가 1세대인데 이분들이 이제 아이돌 음악 처음 시작한 분들이죠. H.O.T, 신화 이런 분들은 이제 일단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제 아이돌이 딱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2004년부터 한 2011년까지가 2세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아시아로 더 넓어지는 거죠. 보통 일본이랑 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슈퍼주니어, 뭐 샤이니, 뭐 동방신기 이렇게 딱 지역을 특화해서 나온 아시아 컨셉으로 나온 게 2세대. 그럼 2012년부터 2018년까지가 제일 중요한 3세대? BTS, 3세대가 이제 BTS가 등장하던 시기. BTS가 등장하면서부터 뭐 다른 그룹들도 뭐 빅뱅, 뭐 블랙핑크 할 거 없이 빅뱅은 아까 2세대고 제가 잘못했고 블랙핑크, 뭐 BTS 할 거 없이 이제 우리 기반이 북미, 유럽까지 확대가 되는 그게 3세대. 그러면 4세대는 BTS 이후. 그럼 BTS 이후는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시장은 전 세계인데 이분들은 나올 때부터 팬덤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팬텀을 갖고 태어나나요? 이미 세계에서 모두 다 우리나라 기획사들의 아이돌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온다 해서 나오면 초동 판매 몇십만 장씩 팔리고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 얘기 뭐 스트레이키즈라든가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요즘 뉴진스 등등 할 거 없이 이제 이런 그룹들의 특징은 다
나온다는 게 이미 소문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팬덤들이 이미 모이기 시작해서 그 힘으로 초동 판매 시작하고 바로 공연으로 빌보드 넘어가고. 올라가고 막 나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자마자 글로벌 스타가 4세대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유명하고 얼마 전에 이제 10주년이기도 했는데 BTS의 팬을 보면 사실 BTS의 성장 과정이 거의 K-팝을 확 띄운 그런 거랑 똑같은데 엄청난 그 팬덤을 갖고 있잖아요. 이 책에도 보면은 그 BTS의 그 미국 아미인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BTS by 50 States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이제 아미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BTS가 나올 때부터 굉장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네. 그 무렵에 즈음에서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 팬덤이 그냥 그 스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스타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좀 팬이 스타를 키워내는 팬의 힘으로 직접 키워진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양육 팬덤이라고도 해요. 네. 키워낸다는 네. 얘기인데 이게 이제 2019년에 우리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 네. 통해서 핑미, 프로듀서, 핑미. 예, 국민 프로듀서 뽑아주고 네.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팬덤을 모으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투표에서 만들어진 스타에 내가 대해서는 뽑아내고 예, 기획사에다 직접 요구해요. 이 사람들 잘 데뷔시켜야 돼. 어떻게 활동하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BTS의 성공도 약간 비슷한 거죠. 해외에서 이제 BTS의 약간 진정성 이런 것들을 알아본 팬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BTS를 좀 미국에서 성공을 한번 시켜주고 싶다. 근데 보니까 기획사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 활동한 거 보면 되게 주도 면밀하게 그 미국 전 주를 대상으로 지역 조직을 막 나눠요. 그래서 목표를 정치 조직 같은데요. 그쵸, 목표를 잡고 이 목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그 BTS를 성공을 시키자. 그럼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큰 상을 받게 하겠다. 그럼 상 받을 네. 주요 요소를 따져보는 그렇죠. 건가요? 큰 상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럼 각종 차트에 진입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차트에 진입을 하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 음원 사고, 음반 사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와야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미국 이거는- 라디오는 엄청난 그 DJ의 네. 장악력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전국 조직을 활용을 해서 라디오 DJ들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요. 좀 열성적이네요. 그쵸, BTS 노래가 나올 때까지 전화를 걸고 노래 신청하고 노래 신청 받아주면 선물도 보내고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실제로 진짜 노래가 나오게 만들고 차트에 진입시키고 뭐 유통망도 막 뚫고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 진짜 줘야 되겠네. 네, 기업이 직접 하긴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팬덤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그 사례였고 아마 이런 사례는 다시 나오긴 좀 힘들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럼 BTS는 그 팬덤은 어떻게 처음에 생겼을까요? 다 그 과정을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술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기술 그러니까 환경. 유튜브, 아,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 BTS가 우리나라에 나와서 처음에 데뷔했을 때 사실 3대 기획사 출신이 아니어서 그렇죠. 예, 예. 초반에 별로 쉽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움이 많아서 모든 걸 시도해요. 음. 이것저것 다 시도하면서 브이로그도 되게 많이 찍고 유튜브도 많이 찍고 거기에 자기 얘기들도 많이 담고 다 공개하는구나. 모든 걸 공개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무대가 소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의 얘기가 이제 퍼졌는데 이게 이제 진정성과 맞아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기하네. 예, BTS만 왜 그게 가능했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한 그룹은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만약 그 유튜브나 인터넷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동시에 퍼질 수 있는 게 네. 없으니까. K-팝을 비롯해서 K-컬처가 성장하는 데는 그 해외 언론이 이런 시각이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막 그 정부가 너네 다 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국정원 같은 조직에서 뒤에서 막 음원을 막 사재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그 사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말들을 실제로 기사에도 실제로 쓰잖아요. 그런 음모론도 많고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서구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아시아 K-팝의 성공이 되게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서 자기들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시각들을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정부가 우리 중공업 정책을 이끈 것처럼 중화학공업 5개년 계획 그런 식으로 뭔가 니네가 한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조금 게으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우리가 안 한 거고. 예, 우리 모습을 좀 더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음원을 되게 많이 사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K-팝의 팬덤들은. 근데 이게 약간 그들이 보기엔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그 미국 내에서 제일 많이 팔린 음반을 10개 하면 한 4개, 5개가 우리나라 아이돌 거예요. 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데 우리나라 팬덤에서는 사실 그 스타를 좋아하면 음반 10개, 100개 막 사는 쓰잖아요. 거는 사실은 막 일도 약간 아니야. 일반적인 걸로 자리를 잡아 있기 네. 때문에 이게 한국식 팬덤의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덜 인식을 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음반 시장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팬덤 활동을 통해서 음반을 많이 사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를 자기들도 좀 인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조금 다시 바꾸기도 했어요. K-pop 가수도 견제하는 거겠죠. 그렇죠. 견제를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이런 건 약간 이제 그쪽의 시각에서 볼 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들도 이제 그런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이제 K-pop 스타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약간 동원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성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행사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동원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동원이 되면 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것 봐. 니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다 얘네들이 나오겠지. 가수들이 오겠지. 예,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런 활동 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쳐주는 건 중요하지만 약간 동원은 조심하는 게 좋다. 해외에서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렇죠. 경우들이 네. 많아서 지난번에 그 잼버리 때도 그리고 툭하면 막 그렇죠. 약간 BTS 소환하고 막 예, 그런 거가 약간 조심스러운 네. 게 있는 것 같아요.